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젯밤에 지인 한 분이 그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쓴 거를 하나 보여드린 거를 놓고서 이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이 뭐 현실화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서 읽을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에 대해서 전에 만났을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생각이 나서 여기 얘기하는데 좀 연결해서 조금 뭐 곁들여서 보여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런 기세를 보인다는 게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까닭이 그렇게 기세를 올리는 까닭이 마치 1930년경에 독일에서 히틀러의 기세가 올라갈 때 그때 독일의 상황과 지금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책 선택의 범위가 아주 계속 좁아져가는 그런 상황에 독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좌절감은 히틀러를 통해서 표출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무슨 위대한 아메리칸이 뭐니 그 떠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정신 차리자 그런 분위기가 올라가고 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1930년경에 독일 상황하고는 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런데 미국이 1990년에 정말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던 시절부터 지금 2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위상이 위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떤 돌파구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1930년대 독일과 비슷한 심리가 미국 내 축소들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 글도 그런 전망을 염두에 깔고 쓴 건데 이게 제가 서세동점의 해소 문제를 여러 해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전 어느 정도 확신이 들게 됐어요. 이대로 갈 수는 없고 뭔가 전환점이 닥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서세동점의 끝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끝나고서는 뭔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키워온 생각을 좀 다른 차원에서 좀 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설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소설가 김기엽의 첫 작품으로 강아지의 2047을 구상하고 있는데 2017년에 집필할 걸로 예정을 하고 3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거를 나름대로는 최대한 낙관적으로 그려보려는 겁니다. 근대 세계에서 계몽주의적 가치체계에 휩쓸려버린 상황에서 인류 문명의 진정한 그런 과제들을 도외시해온 게 많은데 그런 과제들, 제일 중심적인 자연과의 관계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런 과제들을 3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제대로
책임 있는 그 운명사회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서 그 2026년에 핵전쟁의 계기를 공부하려고 한다는 걸 설정을 해서 이걸 이제 그 조사를 프롤로그로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나름대로 지금 이 사회에서 정치 서로 잘하겠다고 여러 정파들이 또 정당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절박한 문제들이 많고 그거 진지하게 잘 실습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아쉬움을 느낀 것이 책임 있는 문명 사회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 과제들을 좌에서도 우에서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건 한 학인으로서 평생 여성운동을 해온 결과 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는 방법으로 그런 소설이라는 형태를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한 반년 전 그 구상을 시작한 지 반년 됐는데 그동안 그 구상이 꾸준히 굳어져 온 걸 보면 부정마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봐야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강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 3회는 동아시아의 서세동점이라고 지난주에 한국의 서세동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운동들 그런 것들을 되게 다 이름은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를 제 관점에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국에서 한국인은 서세동점 앞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이와 나란히는 어떤 경험들이 준비를 있었는가 하는 거를 좀 넓혀서 본다면 그러면은 한국인이 겪어온 근현대사의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회에서 비슷하게 겪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근현대사의 문제점들을 내적인 원인으로만 해석하는 것보다 외적인 원인으로 살펴볼 때 거기서 또 실제적인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입장을 앞서도 밝혔습니다만 이것이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겪은 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상황의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어떤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제1회에서 자료에는 집어넣고 이제 그 설명은 시간 중에 하지 않았던 게 그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걸쳐서 서대공정의 촉구된 동도회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것도 앞에 동아시아의 서대공정 앞에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세의 그 진출은 16세기에 일단 시작이 됐어요. 인도에 포르투갈인이 처음 도착한 것이 1498년의 일인데, 요걸 연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게 참 유럽인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유럽인이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게 된 기본 원인은 15세기 초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때까지 동방교요. 그게 굉장히 민생과는 관계없으면서도 고급 시장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15세기 중에 동방의 향료가 유럽으로 수입된 분량이 1년에 2,000톤 규모였다고 해요. 2,000톤이라 그러면은 요즘 기준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죠. 배 한 쪽, 웬만한 거, 채우기에도 모자라는 분량인데, 그게 그 당시의 교통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냥 큰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것이 엄청난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책에서 읽을 때, 그거 2,000톤이라는 그 무역액이 생활비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 명 이상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액수였다고 그런 설명을 봤는데 치밀한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된 것도 동아시아, 동방교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보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다른 터키 제국이 들었으니까 중간 이득이 굉장히 커져서 무역업자들이 종래의 시장 조건을 가지고선 거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뚫더라고 원양 항해를 시작해서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적도를 통과한 게 1470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희망봉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간 게 이제 1488년이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인도양에 들어서고선 10년 만에 인도에까지 도착하고, 그리고 인도 도착하고 한 10여 년 동안에 인도양의 항로 체계를 안정을 시키는 굉장히 급속한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1519년에서 22년까지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원양항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거를 마젤란의 항해에서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떠날 때는 배 5척에 270명 배원을
이끌고 마젤란이 떠나는데 그 3년 후에 돌아올 때는 배 한 척이 돌아왔고 출발할 때 270명 중에서 18명이 살아남아 있었다는데 마젤란 자신은 거기에 이 시절에 동남아시아 지역 이게 1년에 2,000톤씩 수입을 하던 그 향료 완전히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향료를 구하러 동남아 지역까지 항해를 하는 데는 보통 2년 안에 왕복 항해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생명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 비용이 굉장히 높은 항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로가 건설이 된 항로 체계가 건설이 된 것은 워낙 이득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활짝 고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항로 체계가 그런 투기적인 목적만으로는 안정된 항로 체계가 만들어지기 힘든데 현지에서 교역 활동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인도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의 지중해보다 훨씬 더 교역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근년의 연구, 대표적인 거는 아볼루보드 책 제목이 뭐죠? 유럽 해거 이제 아시는 그런 연구가 한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대항해 시대의 위용에 감춰져 있던 더 큰 실체가 이제야 좀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만 그런 유럽하고 사이에 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항해 기술과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유럽인이 아시아 지역 내의 교역 활동에 뛰어들므로써 이윤 창출의 안정된 근거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한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마카오와 일본 사이에 오고 가던 흑선 브로프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그 전에 외국가 맡고 있던 교역 활동을 많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외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떠올리는 게 해적이죠. 근데 해적은 부수적인 사업이고 그 외국의 본업은 무장 밀수단 이었어요. 은혜의 교환 가치가 16세기에 중국에서의 가치가 일본에서의 가치보다 2배 잘했어요. 그러니까 은을 일본에서 산출된 은을 가지고 중국 마카오로 가져가면 그러면 또 중국의 고급 상품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브로그네의 무역이 당시 일본으로서는 대외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거고 그 교역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왔으리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총포를 비롯한 유럽의 문화가 브로그네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브루호네의 짐 중에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을 포르투갈인, 나중에는 네덜란드인 특수한 위치와 특수한 기술 조건 이런 걸 가지고서 담당했던 그런 식으로 16세기에 인도양과 남진아 해역까지 진출 활동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유럽인이 당시에 유럽인이 서세동전 같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교역 체제에 끼어들어서 기생충 노릇을 하는 정도 하나의 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 그쳤었죠. 신참이죠, 신참. 신참으로도 별걸이도 바로 신참. 쫄다가. 그러다가 차츰차츰 여기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이 형태를 바꿔서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서 주민을 통치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데 사례로 이제 가장 앞선 것이 또 대규모로 그치는 게 동인도 회사의 발표이죠.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활동을 넓히는 데서 그 전까지 교역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세 징수 업무 그것도 서비스 제공이었던 셈이에요. 어느 어떤 지역의 영향력을 영국인들이 확보하게 되면 동인도회사가 확보하게 되면 그 지역의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 황제가 이거는 매관 매식 정도가 아니라 매인을 했다고 백성을 팔아먹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의 신비한 물화를 얻고 유럽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냥 내주고 세금 걷어먹어라. 세금을 걷어먹는다는 데는 경찰권, 행정권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세기 말까지도 동인도 회사 18세기 말이라면은 1757년인가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경쟁을 따돌렸다고 하는 그 시점 이후까지도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경영한 방법은 그런 국가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회사 형태로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행태에 따라서 조세 징수권을 중심으로 백성을 짜내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 무렵에 엄청난 기근 사태가 인도에서 거듭거듭 일어나는데 그것도 동인도 회사가 국가 노릇을 최소한이라도 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빌란데다 기름 끼얹는 식으로 동인도 회사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참혹한 기근 사태를 18세기 말에 여러 번 인도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기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동인도 회사는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1857년이나
세포의 그 난으로 그 동인도 회사가 두 손 들고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 대신 영국 국왕이 인도를 그 인도 황제라는 타이틀을 영국 국왕 국왕 겸 인도 황제 하는 그때는 그 빅토리아 때니까 그 영국 여왕 겸 인도 여왕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저 인도 경영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이 그 19세기 중엽의 일이었어요. 이 19세기 중엽에 그 서세동정 현상이 고비를 맞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겠지만 특별히 그 1850년경이라고 하는 거는 항해 기술의 또 한 단계 그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생각할 일이에요. 그건 이 항해 기술의 발달은 그거는 되게 그 국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잘 정리돼서 나온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저는 그 발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맥주 이야기에서 미국의 독일인 이민이 꽤 건너갔잖아요. 특히 1848년 그때 이제 진보적인 정치 운동이 좌절한 걸 계기로 많이 건너갔는데 그런데 독일인들 하면은 맥주 한잔 쓰잖아요. 어디 가서도 그 맥주는 꼭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효모가 그 당시 19세기 전반까지의 항해 기술이 허용하는 대서양 건너가는 기간 동안 이 효모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0년대가 지나갈 때가 돼서야 미국의 독일계 미국인들이 정말 맥주와 재배를 즐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증기선은 1800년대에 이미 시도가 시작이 돼서 우리는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서 그러고서 맨 처음 이제 시도된 분야가 기관차하고 방적 공장하고 그 다음이 증기선이었어요. 그래서 1810년대부터 실용화 기선이 실용화가 됐는데 이게 아마 1850년대 한 고비를 그 발전의 한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대량 운송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중량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아주 특수한 상품들만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사이를 항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수출품인 도자기, 차, 비단 이런 거는 18세기 이전의 항해 기술로도 수송이 가능했는데 이 대량 생산한 물품이나 원료 이런 거는 안 됐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중에부터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경우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원고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지 않았지만, 프랑스가 베트남과 특별한 인연을 맺기는 게 1788년에 웅웬 왕조의 창시자가 그때 이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그때까지는 이 사이공 지역, 이 지역은 그냥 아직 베트남화가 덜 돼 있던 상태였는데 그쪽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프랑스인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신부 한 사람이 그걸 거기서 선교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열심히 지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인도에 남아있던 프랑스 식민지 퐁디시에서 인도인 부대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미 유럽이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사이공을 1788년에 응웬 훅아인이 사이공을 점령했고 그걸로 이제 북진을 계속해서 1802년에 베트남 왕국 통일된 베트남 왕국 지금의 베트남 지도 모습이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단계까지도 프랑스인들은 인도 차이나 베트남에 대해서 있으면 좋지만 그걸 위해 가지고 크게 투자할 생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세기 중엽이 되면서 가지고 1850년대에는 코친 차이나의 식민지가 하기에까지 이르죠. 여기 이제 베트남 얘기 나왔으면 요 한마디는 곁들이고 싶은데 베트남하고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이제 분단되었다는 사실 가지고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민족 국가로서의 성격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1802년에요. 베트남 남국이 지금의 판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러면 또 바로 이제 프랑스의 침략을 당하게 되지만 지금 베트남의 영토가 북위 8도에서 24도에 걸쳐 있고 딱 중간이 북위 16도선이 이제 남북을 가릴 때 경계선이 됐었는데 15세기까지 베트남이라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게 남쪽으로 이제 점점 몇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는 과정도 들여다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많은데 그걸 베트남 역사에서는 남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통일신라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진을 거쳐서 민족 국가의 영역을 완성한 것과는 반대로 이건 남진을 거쳐서 그걸 완성을 했는데 그게 완성된 것을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1802년에나 그게 완성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때도 세 토막으로 서로 다른 형식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는 남쪽 코친 차이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거는 완전한 식민지였는데 중간 토막은 보호국 같은 형태였어요. 그건 응우엔 왕조가 형식상 남아있으면서 프랑스의 간접 지배를 또 북부 지역은 또 다른 하노이 지역은 또 다른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독립운동의 양상도 세 지역이 서로 다른 색채를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면서 지역 출신 때문에 다른 경향을 보인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점도 충분히 감안하고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엉뚱한 착각에 빠질 위험이니까. 그래서 저희 1850년대가 참 중요해요. 중국이 영국한테 제1차 중영전쟁, 1840년 전에서 아편전쟁에서 깨졌는데, 그때는 영국도 전면 침공할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는 아직 수송기관이 군대의 대규모 이동 이런 데에도 적합치가 못했고, 그때까지는 아편전쟁 때까지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1850년대 후반이 돼가지고는 국경을 목표로 한 전면전까지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 경우는 1853년에 페리즈 한포 외교에 불복해서 일단 파친 조약을 맺게 되지만, 그때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 확보된 그런 기술 조건을 가지고 전보다 강한 압박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건데,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좋아 파친제 조약 맺는 막후의 말기 상황 때문에 국내 정치의 운용이 아주 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대항이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조건을 짊어지기가 싫었던 그런 정도에서 파친 조약을 맺었을 뿐이지, 이걸 계기로 타락 입구를 하자,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850년대를 넘기면 페리의 내항이 43년이었고 53년 1800년 맞아요. 그런데 이제 1860년대가 돼가지고서 일본에서도 상황 인식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이제 국경이 유린당하는 것까지 다 봤죠. 서양 군대의 위력이 어떤가 하는 걸 간접적으로 해도, 그 당시에 60년대 초까지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나선 조슈번에서 외국배에다가 막고 방침과 관계없이 막 대포질을 해가지고 긴장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60년대 그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 상황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메이지 그 유신 메이지 유신의 그 노선까지 그 분입되죠. 보시면 어느 단계에선가 그 1854년의 파신조약이 1858년에 수호통상조약을 1년에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달라진 인식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에서 제2차 중영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요 수호통상조약으로서 일본이 비록 적극적인 접촉을 서양 세력들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종래 알려진 거는 미국 그 공사가 그걸 권유해준 미국 형사, 해리스 형사가 권유한 점이 부각돼서 많이 알려져 왔어요. 근데 이것도 근년의 연구에 의해서 사실은 그 막부 내에서 이걸 대외 관계를 크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논의가 얼마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의 이 상황 인식도 요 1850년대 후반을 지내는 동안에 크게 바뀌었던 겁니다. 조선의 경우는 1860년대에 들어왔어요. 양요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는 서양 세력이 조선에 대해서는 별 그런 의미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좀 건드려보고 얻은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그걸 까지 추궁하기 위해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번씩 건드려보는 정도로 지나갔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이미 16세기 이래 작은 규모로라도 유럽 세력의 아시아 진출에 어떤 관계를 키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공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서양 세력의 압력이 많이 도달하게 됐죠. 지금 좀 쉬고서 한 10분 쉬는데, 쉬는 동안은 저는 아직 안 나올 테니까 좀 가슴 뒷문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고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 꽤긴 기간에 걸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악몽을 꾸던 일이 있어요. 어떤 거의 비슷한 내용을 거듭해서 꾸은 아주 참 뒷맛 같은 이게 꿈속에서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가면 시간이 다 됐잖아. 근데 나는 그거 빨리 가야지. 택시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나갔죠. 그 가는 시간 끝날 때까지 맞춰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이제 진행하고
다음 주에 내가 잘해야지. 근데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강의할 거였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떠올리면 지난주에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이제 저 돼지포 올라가니까 하기 시작하고서 여태 개강을 안 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좀 대책도 없는 고통 고민에 쌓였다가 이제 깨나고 하는 그런 그 악몽을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꾸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그 꿈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제 진행 없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공부 안 된 사람이 그냥 혼자의 만족만을 얻어서 공부를 하려니까 강의도 안 하고 정말 공부에서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상사가 이제 한 7, 8년 전부터는 글을 통해서 공부한 미천을 공부한 미천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감각이 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이 유행한 게 어젯밤에 또 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해서 강의실 앞에 현관까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데 한 20-30분 남겨놓고 도착해서 이제 수강생들 들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불현듯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꺼내가지고 간식이 하기도 그 분위기가 안 되고 어떻게든 참 몸으로 때워야지 그렇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일을 안 모이고 들어갔더니 그냥 큰 강의실이 텅 비고 3명이 있다가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놀러가고 예의상 저희들이 남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는데 나중에 깨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 같으면 당연히 마침 나도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 잘됐다. 날씨가 정말 좋구나. 이러고 넘어갈 일인데 그때는 또 무슨 감각 때문에지 얘네들을 붙잡고 해도 신용을 해서 어떻게든 내 책임을 당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런 감각에 또 몰려가지고 3명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나 꿈속에서 막 잠이 와가지고 막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 전에 잠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분위기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1862년에 게틀링건이라는 기관 단총의 역사를 바꾼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1888년이 완벽한 현대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서구가 다 장악되거든요. 그 이전에 유목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중반 이후라는 게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 같이 해주시면 머신건의 역사를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워낙 거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많이 엇갈리지만 이게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이제 방작업이라든가 증기관 이런 걸로 시작된 것이 19세기 전반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널리 파급이 되고 그래서 정말 산업혁명의 그 단계 성과가 무르익어서 나온 것이 1850년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1850년대를 중심으로 한 경화가
서세 동점 현상을 궤도에 올려놓았고 거기에는 두 개의 추동력이 그 합쳐져서 작용했죠. 하나는 군사적이고 하나는 생산이죠. 그 19세기 초반까지도 또 인도에서 영국으로 많은 분량의 면포가 수출이 됐어요. 그건 제가 세밀히는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아웃라인을 어디서 읽고 좀 몰랐는데 그 19세기 들어와서는 면포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영국의 생산력이 그 세상을 압도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한 1820, 30년대까지도 인도의 면포가 그 영국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오래 정착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였죠. 그에 따라 이제 그 면포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량 생산 제품이 1850년대부터 1850년대부터는 이제 분명히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되고 또 군사력도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세동점이 19세기 후반에 아주 강한 힘으로 서세동점의 흐름이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힘이 약한 쪽에서는 힘이 강한 자에게 배우고 싶어 하죠. 그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은 엮기를 해서 그런가? 나도 엮기 해봐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메이지 시대에 탈아이피 아예 유럽에 가서 공문에 붙겠다 하는 게 시대의 구호처럼 흥미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에 비해서 좀 흔쾌하지는 못해도 1860년대 양무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도 배워올 필요는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통째로 배우려고 하는 투철한 자세에 비하면 중국인들 껍데기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의 자각이 일본보다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근대화의 경쟁에서 18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근대화의 경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뒤진 것이 청일전쟁으로 확인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이 투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무슨 멍청해서라든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설명하고 싶었던 중국인 열풍에서라든지 그런 이유라기보다 그거는 문명의 흐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고 그에 따른 득실도 세옹지마의 간이 있지요. 그 단계에서 눈에 보이는 성취에서는 일본이 앞섰지만 일본 패전 후에 많이 제기되는 관점인데 중국은 공산화가 됐잖아요. 특히 일본 좌파 지식인들이 우리는 일본은 겉도법이었다.
이런 얘기가 그때 그 1950년대에 많이 나왔어요. 중국은 그 뚝심 있게 그 겪을 거 겪으면서 걸어온 결과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했는데 우리 일본은 겉보기 성취에 들떠가지고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다가 원자탄까지 얻어맞고 거의 고리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그 1950년대에 그렇게 나오던 얘기가 1960년대에 일본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중국은 문화대혁명에 빠져드는, 그걸 보고서는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사용지마라고 볼만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 그냥 거듭게 왔던 셈입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과제로서의 근대화에서는 일본은 성공을 했죠. 근데 일본이 상당한 성공을 해서 그 중국과의 그 차별점을 보여주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세계 체제론에서 말하는 중심부 주변부 사이의 반주변부의 역할. 그 당시에는 러시아, 미국, 일본이 반주변부 역할을 했던 셈이에요. 서유럽, 독일까지 그쪽이 이제 그 중심부 역할을 붙이고 있는 다음 단계의 반주변부 역할을 러시아,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맡게 됐죠. 그러니까 저 중심부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던 영국 입장에서 일본이 어떤 파트너십 상대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변부이기 때문에 영국하고 그 중심부에 있는 영국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도와가면서 말하자면 침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에요. 인구, 자원, 물자 그게 제국주의 시대의 최종 목표 였는데 중국은 뜯어먹을 때 영국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거 뽑아가고 남는 거 또 일본한테 좀 남겨주고 이런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영국은 다른 경제자들을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봉쇄할 수 있었죠. 그런 전쟁이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20세기로 들어올 무렵에 일본은 러시아와 미국의 뒤를 따라서 반주변부 열강의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 무렵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껍데기만 배워오는 그런 양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서 통째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토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공화 운동, 신문화 운동을 거쳐서 공산 운동까지 중국에서도 이제 국가 체제 자체는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식인 사회는 완전히 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1900년대, 1910년대 그 분위기가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여기서 얘기를 좁혀가지고 본다면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전통을 부정하고 서양에게 배워서 근대화를 하자는 그런 그 목표의식이 아주 뭐 확고하게 주류 사상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무슨 국가의 그 운영 방법 모든 면에서 이제 서양화 또 그건 방법뿐만 아니라 가치 기준까지 서양 것을 이용합니다. 서양적인 가치 기준에서 제일 이제 큰 뼈대가 되는 것이 계몽주의죠. 그 가치식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가치들을 얘기할 때도 계몽주의적인 틀에 갇혀 있어서 이런 가치의 그 실질적인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겪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서세동전이 물질적인 그 정복이었다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정신적인 정복으로 넘어온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에도 동아시아 사회의 내부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치 사상에서 이제 유교 사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일본은 비교적 짧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유교 정치 사상을 뼈대로 삼아 왔는데 그 사상체가 필요로 하던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엘리트 계층의 역할이라는 것이 평등 사상 앞에서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서 게마인샤프트 적인 그 측면이 퇴화하고 게젤샤프트 그냥 이익 위주로만 조직 운영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하는 하나의 참고로 삼아야 된다는 게 그런 원자론적 원리에 입각한 그런 이익사회의 양상이 우리는 서양에서 배운 건데 과연 서양 사회와 비교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해보면 나는 제일 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저는 서양에 뺏어가서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 영국에 한 반년 당시 지낸 거가 좀 길게 지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영국이 이제 미국하고는 다른 동네다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갔는데 가서 지내보니까 이건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다 거기 걸려있는 상당히 좀 풀이가 영국 전문가 계시는 앞에서 흔들고 좀 지적해 줄 거는 지적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전근대적인
그런 제도와 관습이 영국에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정치제도 같은 데서 그런 점은 많이들 지적을 하는 거지만 사람들의 생활 자세, 생활 방식에까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게 영국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동해 가는 과정에서 그게 쫓기는 입장이 아닌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변화를 진행해 온 데 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영국인들은 그 변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물론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을 보면 그게 참 그 속에서 그 고통받는 대중들의 얘기 나와 있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냥 조각이 나지는 않을 만한 한도 내에서 그거를 변화를 추진해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상의 과격한 변화는 피하고 꼭 부숴야 되지 않을 정도는 지키고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후발주자들은 영국이 이미 진보를 가졌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 화끈하게 정말 눈 감고 좀 쫓아가지 않으면은 영국한테 영영미가 하는 조급함이 프랑스에서는 영국보다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한 발 더 뒤에 있던 독일 같은 데서는 이거는 정말 눈 감고 싸매고 그냥 주차 사자 달려들어야 될 과제라고 보기를 그렇게 선발국에서는 선발 지역에서는 선발 사회에서는 좀 설렁설렁 그냥 선택해 가면서 취할 수 있었던 변화가 후발 사회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돼서 정말 모든 다른 가치를 다 포기해 가면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 차이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이 가져온 자본주의 체제가 극복이 된다고 할 때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모든 가치 내던지고 그냥 근대화에만 매진해온 후발 사회는 그 단계에서 또 한 차례 또 큰 핸디캡을 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또 그냥 뒷전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는 핸디캡은 끌어안는 채로 또 좀 형편없는 꼴에 빠지기가 쉽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전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포착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 사회에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영국은 철학적으로 경험론이라고 대륙은 합리론이 그러기 때문에 영국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례를 존중하는 반면에 이토프 같은 사람도 우리가 대륙 합리론 같은 거 따지면서 오히려 영국 같은 그런 경험론 가와감이 하나님의 같은 경우 그릇이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면을 중시하는데 역사학자들은 행동이 생각을 규정하는 측면을 더 중시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대 철학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영국이 처해 있던
위치와 프랑스가 처해 있던 위치가 그 두 나라의 철학자들이 그 어떤 방향에 더 많이 쏠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작용을 했으리라 하는 것을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의식하죠. 주고받고 준다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적 거라서 그런가. 그렇죠. 영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원래 자기들 뿌리는 해적이다. 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그 왕이 누린 것과 같은 권위를 영국 왕은 누린 적이 없죠. 명예혁명이니 이름은 장명은 참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왕권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진 자들이 상황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들께서 보태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영국하고 일본이 친한 게 영국도 해적 국가, 일본은 외국 국가라서 제가 새로운 해석을 철학 분야로 좀 발언을 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역시 19세기 후반에 아주 그 절실하게 각인된 그 근대화의 과제 이거를 계속해서 그 추구하는데 그게 이제 그 동아시아 사회 내에서 시간이 갈수록 깊이 내면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밖에서 불러주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향을 또 어느 정도 이제 주체적으로 그 새로운 그 입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그 운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그 일제에 대한 그 저항 운동의 큰 흐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민족운동과 공산운동. 그 민족주의 그 운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일본인이 그 쥐고 있는 칼자국을 뺏어와야 된다 하는 게 이상관이죠. 그 민족주의자의 그 세상인지 거기에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과제를 거기다 두는 게 이제 그 민족주의자의 입장이죠. 그래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하는 그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민족의 그 주체성을 확보한 회복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추진할 일이라 하고 그 우선권을 민족 해방에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제 민족주의자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한편 공산주의 운동은 지금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민족 지배라는 표면의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참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제도다. 그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 같으면 그것은 민족주의를 협력을 선호할 필요 없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공산주의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면 이 식민지 한국 또는 혼란에 빠진 중국, 중국에서 사회의 이 장래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지식인들의 대다수가 받아들인 선택지예요. 민족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조금의 전통 체제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엘리트 집단이 그 사회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 식민 통치 하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걸 전통시대의 선비 조선 같은 경우는 선비층의 책임감을 이어받아서 사회 장래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집단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회, 그러니까 힘은 책임감이 없는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뜻은 또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회가 제대로 길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이른바 해방이 됐을 때 이 사회가 민족국가로서 조선을 독립시키라는 명분은 분명히 민족국가의 의미를 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국가로서 장래를 제대로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급하게 필요한 과제였는데, 그런데 외세의 작용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3년이나 걸려가지고 좀 알아보기 좋도록 정리하고 해방일기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은 정말 좀 원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어봐 주십사고 참 독자들에게 청하기가 좀 흥미를 가진 독자들에게 원하기가 조금 그런 만큼 읽을 거리로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애를 썼으니까 한다 하실 때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것도 좀 읽어봐 주실 거를 잠이 안 올 때 이거 그래서 조선이 해방을 맞고서도 민족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치료과 고통의 역사를 또 몇십 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 사정은 해방일기 작업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본다면 일본 경우 현대사를 현대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백성이 고생한 기준으로 보자면 조선인들이 그렇게 형편이 이웃 나라들보다 나았어요. 식민지 하에서 비참하게 당하고 엄살들 많이 하시는데, 일본하고 중국의 백성들이 참 겪은 참혹한 거에 비하면 그보다는 비교적으로 참 원만한 시절을 보낸 셈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특별한 고생을 시작한 셈인데, 그렇게 이제 6.25 전쟁까지 집어넣어서 20세기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이웃 나라들보다 인민의 희생은 적었어요.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데 굳이 비교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일본 경우는 참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고사하고 전쟁 때까지도 전쟁 때까지도 일본 국민들이 겪은 현상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대단하다 그렇지만 4월 달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의 참혹성에 비하면은 히로시마도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게 다오의 패배를 껴안고 라는 책에 보면 도쿄 대공습 뒤에 위로차 천황이 히로히토가 현장 방문을 할 때 백성들이 거기다가 예를 표하지 않는, 정말 일본 제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거의 건 안 해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얘기니까 이제 다오가 그걸 특기했는데, 그거는 일본 학자들 같으면은 알더라도 참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도쿄의 백성들이 천황수인데 얼마나 깊이 들어있을 텐데, 그거 정말 평생에 천황 멀찌감치 해서 한번 보는 거를 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천황이 지척에 와서 그걸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상황이죠. 그 당시에 기록 필름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나요? 혹시 기록 필름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천황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아마 증언에 의거한 거예요. 경상도 TK가 박근혜 탄핵 TK 좀 철학적인 얘기는 분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냉전 체제 그 하에서 그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앞당겨서 그런 것도 그 역할에 비례해서 비례해서 지원을 받은 효과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놓고 그 개정 주장은 이제 극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서 바라보지만, 나는 누가 합장을 서서 하든 평화헌법은 개정돼야 된다고. 일본은 보통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본이 책임 있는 보통국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그거를 배제하고 있는 평화헌법 사회에서 상황이 뭘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으로 그렇게 주변국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인식돼 왔지만, 그게 겉핏하면 맘 놓고 극으로 여론이 치달리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못 된다는 사실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그 상황 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앞장서서 보통 국가를 만들든 어쨌든 보통 국가가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 그러면은 그 지역이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그 평화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본은 참 2차 대전을 피해서 참상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코노믹 앤모유 또 그렇게 자라나고 또 국제를 겪어왔는데, 그게 어떤 다른 경제적 지표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정치적인 불구 국가, 보통 국가가 못 되는 불구 국가로서의 한계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일본 자체를 위해서나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저는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파트너, 하위 파트너, 영국의 하위 파트너 노릇을 1차 대전 때까지 했던 일본, 그게 이제 2차 대전을 앞두고는 이제 반주변부에서 하위 파트너 노릇을 해야 될 게, 이제 자기도 이제 하위 파트너 못하겠다, 대등한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욕구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 파트너십이 깨지고 2차 대전을 겪었는데, 이제는 패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해서 여태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체제에서 누려온 그 역할에서 일본의 몫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본 저는 지금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어떤 전환점이 닥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일본도 중요한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주체의 하나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게 전체 구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경우는 공산국가의 꿈은 문화대혁명으로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당의 이름은 중국 공산당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이제는 공산당보다 사회당이 더 적절한 그런 단위를 개혁개방 이후에는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국혁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 앞에서 하나의 단계로서 그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주의 체제를 하나의 궁극적인 그런 원리로 설정해가는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18세기 말이고 그 유럽에서 생성된 정치 사상에 동아시아가 묶여있던 상황이 끝나는 것. 그것이 이제 서세동점의 끝이고, 그게 세계체제 자편을 위한 계기로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